수차례 연기와 실패를 거듭해야 했던 나로호 개발 그 10년의 시간. 2013년 1월 30일 마침내 우주개발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 고흥 나로 우주센터. 9, 8, 7, 6, 5, 4 엔진 터바 발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 나로호 발사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우리 땅에서 다시 발사체가 올라간 것이다. 2021년 추력 300톤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앞두고 순수 우리 기술로만 지구 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을 첫 우주 발사체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우주 대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인공위성이 우주로 향했던 1957년. 러시아에 이어 미국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면서 세계는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에 돌입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00를 넘지 못했던 가난한 나라였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기에 뒤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우주 개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1985년을 우주 개발 원년으로 삼은 대한민국.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대열에 뛰어들고 이에 발맞춰 국내 첨단 기술의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연평균 25%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우주개발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이 증명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한국의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있었다. 국내 최초로 전자교환기 개발을 주도해 일가구 일전화 시대를 개척했던 과학자이자 교육자 최순달이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소장 시절 우리별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한국 우주개발의 선구자로 우리별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요. 그때 88 올림픽 한 그 다음 해였었거든요.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으로 봤을 적에 아무도 우주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시기였었는데 최순달 교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1992년 8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1989년부터 영국 서리대와 교류하면서 개발한 우리별 1호가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로 간 위성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자국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별 1호는 대형 위성을 실은 프랑스 발사 로켓 아리안4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다. 당시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경험이 전무했던 우주개발 후발주자였고 위성을 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성 개발 경험이 많은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뿐이었다.
그 기술 덕분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우리별 2호는 1호가 발사된 뒤 1년 만인 1993년에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별 2호 발사 후 6년 뒤인 1999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자체 제작한 우리별 3호를 발사하며 독자적인 인공위성 개발국이 됐다. 우리별 1호가 위성 선진국에서 위성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고 우리별 2호가 위성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라면 우리별 3호는 국내 고유의 기술을 사용하여 위성 설계 단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위성 개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자체적으로 소형 위성 설계, 제작, 운용 및 개발 체계 관리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1m급 고해상도 위성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룬 성과다. 소형 위성 개발은 이후 과학기술 위성 2호와 3호를 거쳐 2018년 12월 4일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0년 6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기상위성이 발사됐다. 우주 선진국에 비해 40여 년이나 늦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하지만 세계 수준의 인공위성 기술을 확보했고 독자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을 발전시킬 달 탐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지수는 세계 8위. 뒤늦은 출발에도 빠른 속도로 세계 수준의 우주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에 개관한 고흥 나로 우주과학관. 실물 크기의 로켓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연간 약 15만 명이 다녀가는 이곳에는 우주과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로켓과 위성 개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은 32종 작동 체험 전시물을 포함한 총 90여 종의 전시물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한국의 첫 로켓 KSR-1이다. 1990년부터 개발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발사된 KSR-1은 길이 6.7m, 무게 1.3톤의 소형 1단 고체 추진 로켓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까지 가기 위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개발했다. KSR-1을 성공시킨 후 2단형 과학 로켓 개발을 시작했다. 1997년과 1998년 각각 한 번씩 발사된 KSR-2는 길이 11m의 고체 추진 2단 로켓으로 발사 후 2단을 분리하는 실험까지 성공했다. 국내 최초의 액체 개발 엔진인 KSR-3를 2002년 11월에 발사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액체 추진 로켓을 가지고 우주 발사체로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SR 로켓의 발사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우리나라는 보다 정확하게 로켓과 엔진의 제어가 가능한 액체 추진 로켓에 도전하게 된다. 2002년 발사된 KSR-3가 바로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길이 14m의 1단 액체 추진 로켓이다. 하지만 KSR 로켓은 소형 과학 로켓으로 위성을 우주로 올릴 능력이 없었다. 즉, 발사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의 첫 발사체는 2002년부터 11년에 걸쳐 개발된 나로호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나로호는 100kg의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번의 발사가 이뤄졌으나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데 실패했고 2013년 1월 3차 발사 때 비로소 나로 과학위성을 본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한국 발사체 개발에 큰 공헌을 했지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단 엔진을 러시아가 개발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3년 1월에 그 나로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1단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 제공한 기술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그 엔진을 포함해서 모든 그 발사체 그 개발을 우리 스스로 하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지난해 11월에 그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 시험인 누리호에 대한 시험 발사체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나로호 발사 이후 1단 엔진에 사용할 수 있는 중대형 액체 엔진 개발에 뛰어들었다. 30톤급 엔진을 시범적으로 연구한 뒤 곧바로 중형 발사체 1단과 2단에 이용할 수 있는 75톤 추력의 액체 엔진 개발에 돌입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인도, 중국을 포함한 6개국만이 발사에 성공한 엔진이었다. 2002년 0.1톤의 추력을 내는 작은 분사기를 처음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2016년 75톤의 강력한 추력을 내며 정확한 통제까지 가능한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9, 8, 7, 6, 5, 4 엔진 터바 발사. 이 엔진을 탑재한 길이 26m의 시험 발사체는 목표 140초를 훌쩍 넘기고 151초 동안 연료를 연소시키며 209km 상공까지 오르는데 성공한 것이다. 2021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에 자체 개발한 1.5톤의 중형 위성을 싣고 우리 땅에서 우주로 날아오를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확신을 주는 성공이었다. 우주산업은 크게 위성과 발사체 제작, 발사에 관련된 사업인 하드웨어 분야와 위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우주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연구 개발을 산업에 활용하는 분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이 전체 80에서 90%를 차지할 만큼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위성, 발사체 등 하드웨어 산업 육성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 시장이라는 게 한 3,400억 불 정도 규모고요. 우리 돈은 400조 이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 3조 4천억 원, 전체 퍼센트로 하게 되면 한 0.9%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발사체라든가 위성 제작 부분은 그 중에서도 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부분에 굉장히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8년 11월 28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시험 발사체의 비행 능력 확보는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1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외에도 차세대 중형 위성이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기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2021년)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이 분주하다. 이곳에선 발사체의 총조립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총조립 과정은 발사체 제작에 필요한 각각의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완성체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때 모든 작업 단계마다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다. 발사체 생산, 조립 중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함이나 사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인증 모델 QM의 엔진 조립이 한창이었다. 한국형 발사체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서부터 1단, 2단, 3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 이제 1단은 가장 밑에 구성체로서 엔진 4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엔진 4기가 결합되다 보니까 그 엔진 4기를 연결하는 배관, 전기 배선 등이 매우 복잡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총 중량 200톤, 길이 47.2m의 3단형 로켓이다. 나로우와 비교했을 때 무게는 1.5배 정도 무겁고 길이는 14m가량 더 길다. 발사체의 단수도 나로우보다 한 단이 많다. 가장 아래쪽부터 1단, 2단, 3단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위성을 우주로 날려보내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추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3단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들어가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된다. 75톤급 엔진은 1톤의 자동차 76대를 한꺼번에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다. 로켓의 이런 힘의 비결은 바로 엔진의 설계 구조에 있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터보 펌프, 연소기, 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 기관으로 발사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터보 펌프다. 가스 발생기로부터 얻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터보 펌프는 발사체의 에너지원인 연료와 산화제를 일정한 압력으로 연소기로 보내며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 엔진은 로켓의 심장이고 그 성능을 가늠하는 지표. 무엇보다 총 47.2m에 달하는 발사체의 설계, 제작은 물론 엔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엔진은 기체와 결합해 발사체 로켓을 완성한다. 이때 발사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추진제 탱크다. 추진제 탱크 개발 기술은 로켓 엔진 기술과 함께 발사체 로켓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추진제 탱크 제작은 민간 항공우주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맡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발사체 추진지대 탱크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판재를 구형상으로 성형하기 위한 스피닝 공정 기법과 고효율 용접 기법인 플라즈마 용접 기법이 발사체 추진지대 탱크 생산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의 80%를 차지하는 추진제 탱크는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저장하고 비행 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비행 중 하중과 중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발사체 추진제 탱크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발사체의 최종 목적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 발사체의 최상단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이 탑재된다. 위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인 전력 조절 분배 장치 역시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했다. 전력 조절 분배 장치는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공급된 전원을 위성 각 제어부에 필요한 전원으로 바꾸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위성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특히 전력 조절 분배 장치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안정된 전력을 위성의 주요 부분에 공급함으로써 위성의 임무 기간 동안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전력 조절 분배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위성은 바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다. 이 위성은 저궤도에 투입되어 지상 관측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차세대 중형 위성 1단계는 1호와 쌍둥이 위성인 2호, 이렇게 두 기의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1호, 2호의 역할은 국토 지리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 이처럼 두 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이유는 하나의 위성보다 두 개를 운용할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고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조립, 시험, 발사를 맡고 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축적해온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 위성 산업화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2호 개발할 때는 카이의 기술 이전을 시켜주고 기술 이전 받은 카이가 그 뒤로 조립 시험하고 발사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애초에 산업화를 목표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2호 위성 이후로는 산업체 주관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위성에 비해 더 정확한 위치 보정 기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우위를 선점했다. 여기에 타 민간 기업의 기술을 빌렸던 운영 소프트웨어 역시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의 주간 운영 기관인 해양위성센터다. 이곳에서는 천리안 해양관측 위성의 수신, 처리,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 6월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에서 발사된 천리안 위성에는 통신, 기상, 해양을 관측하는 3가지 탑재체가 들어있다. 이 중 정지궤도에서 해양을 관측하는 것은 고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 해양관측 탑재체다. 이 해양관측 탑재체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2,500km 영역의 해양 환경을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8번 매 시간마다 관측한다. 특히 정지궤도 해색 위성이다 보니 해양 환경 분석은 물론 해양 재해 재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고시 활용 분야는 우선적으로 해색 위성의 본연의 업무인 해수 환경 분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용전 유기물, 부유퇴적물의 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에도 적조, 녹조, 갈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양뿐만 아니라 대기나 육상에서의 1시간마다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도 관측될 수 있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해양 관측은 관측해야 할 여러 지역의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천리안 1호의 후속 위성인 천리안 위성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얼마 후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천리안 1호는 흑백이었지만 천리안 2A호는 컬러 영상을 보내왔다. 해상도도 무려 4배 이상 높아져 한반도 해안 지형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일단 수신된 자료는 저희 해양위성센터에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전처리된 자료와 GDPS를 갖고 사용자들이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난 5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성장률에 비해 연간 6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특히 위성 활용 서비스와 위성 장비 시장은 2016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을 접목한 국내 민간 스타트업들이 세계 우주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과거 정부 위주의 우주 개발에 민간 기업들이 속속 뛰어들며 경쟁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곳에 20여 년 전부터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든 민간 기업이 있다. 중소형 지구관측 위성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1999년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모여 창업한 곳이다. 그동안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터키, UAE, 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미,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하면서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창립한 이후에 한 20년 동안 30여 개의 국내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했고요. 지금까지 위성 5기하고 지구관측용 카메라 5기를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성 2기와 지구관측 카메라 1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주 생산품은 고해상도에 카메라를 장착한 저궤도용 소형 관측 위성이다. 이곳에서는 소형 위성에 탑재하는 인공위성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장비들은 카메라의 성능 검사에 쓰이는 장비. 때마침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이 한창이었다.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로 탄탄한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우주개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다. 실제 저희가 개발하는 위성에 장착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해상도 또는 초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데 지상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평가 장비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다 설계를 할 수 있고 지상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한 위성은 해상도 0.7m급 약 600km의 고도에서 사람의 외형이나 소형 자동차, 트럭 등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0.5m급 고성능 지구관측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고성능 지구관측 위성은 국방이나 도시개발, 재난감시, 농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과거에 정부 주도에서 개발하던 위성을 이제 민간 주도로, 그리고 공공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 이제는 민간 자본이 투자된 형태로, 과거에는 이제 위성 하나를 만드는데, 크고 비싼 위성을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그런 위성을 작고 빠르게 그리고 다수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위성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위성 영상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만큼 인공위성 기술의 응용 분야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위성 활용 분야에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주의 상업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의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던 로켓 엔진 개발과 발사체 분야에도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 상업화에 도전하고 있다. 많이 사용되는 프랜시스 베인 아리아, 즉 지난 2017년 창업한 벤처 스타트 업체인 이곳에서는 하이브리드 로켓 독자 기술을 이용해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저희는 수년간 하이브리드 로켓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 기술을 독자 확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군으로 로켓 엔진을 체계업체에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화, 또 소형 과학 로켓, 소형위성 발사체 등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곳에서는 국내 유일 하이브리드 로켓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로켓은 산화제 유량을 조절해서 추진력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역시 매우 단순해 빠른 시간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연료와 산화제를 분리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는 스타트업에서 로켓을 개발하면서 높기만 했던 우주시장의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다. 우주 개발의 핵심 분야인 로켓부터 위성까지 스타트업이 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산업 진입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뉴스페이스 시장에 진입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이윤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로켓 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연료에 사용되는 주 재료는 파라핀. 현재 상업용 하이브리드 로켓 연료를 만드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런 파라핀 연료를 사용한다. 먼저 교반기에 파라핀과 혼합물질을 넣고 섞어준다. 이후 진공 상태의 충전기 안에서 기포를 빼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다. 그런 다음 기포가 빠진 연료를 오븐에 넣고 24시간 이상 경화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료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료는 엔진 성능대로 옮겨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연소 실험을 진행한다. 이번 실험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라핀 기반 연료에 대한 두 가지 연료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로켓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소실 압력과 추력을 측정하여서 그 두 가지 연료의 연소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연료가 더 효과적인 연료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소 실험입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다. 먼저 기존 폴리머계 연료와 자체 개발한 파라핀계 연료와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연소 시험. 실험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파라핀계 연료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큰 추진력이 나오는 것을 화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존 폴리머계 연료 대비 파라핀계 연료의 연소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소실의 압력 주력이 기존 플리머기 연료에 비해 파라핀계 연료가 30% 이상 증가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남을 입증한 결과다. 하이브리드 로켓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폭발하지 않는 안전성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유인 비행선까지 저희가 사업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도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국내 민간 우주산업 기업들. 우주는 이제 국내 민간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인도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힘차게 우주로 향하는 로켓. 20분 뒤 514km 상공에 다다르자 인공위성이 분리돼 궤도에 들어서는 데 성공한다. 가로, 세로, 높이 10cm, 무게는 1kg가량 되는 큐브 위성으로 조선대학교에서 만든 인공위성이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평가와 궤도 운영까지 모두 직접 참여해 이룬 결과다. 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이곳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연구원의 도움으로 자체 제작한 큐브 위성의 성능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항공, 우주기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환경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 기관이나 대학 연구팀, 민간 기업 등에게 열 진공, 주기 시험 등 우주 환경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주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환경에 맞게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은 국내에 소수이기 때문에 조선대처럼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때마침 인공위성을 개발 중인 업체에서 개발한 소형 인공위성 부품에 대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이다. 가까운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주용 부품을 검증할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과 같이 연구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 부분도 기업에서는 매우 좋은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테스트는 로켓이 발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진동이 큐브 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조선대 학생들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만든 큐브 위성은 2020년 상반기 소유주호를 통해 러시아에서 발사 예정이라고 한다. 저는 초소형 위성 개발을 하면서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 이 위성 개발 이후에 위성 자세 제어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고, 추후에 한국 인공위성 개발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꿈. 이 작은 위성에 더 많은 이들의 꿈이 담겨 우주를 향해 힘껏 날아오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 산업의 중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뚝 선 우주 산업. IT 강국으로 우위를 선점해온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우주 산업에 접목시킨 것 역시 미래 우주 선점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미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인재가 얼마만큼 잘 공급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래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미래 항공우주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항공우주연구원의 캠퍼스. 우주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전문 연구원과 함께 학생들은 언제나 우주에 관한 뜨거운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다른 곳과는 달리 이론적인 연구보다 실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우주 개발이라든지 우주 산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교과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저희 지식들만 가지고서는 로켓을 만든다거나 인공위성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시스템을 전공하는 지석군. 우주 비행사가 꿈이었던 그는 실제 인공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인공위성에 자신의 꿈을 담고 있다. 저의 최종 꿈은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초소형 위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다른 나라들이 팔로우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소식을 듣고 우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정미리 학생. 그녀는 큐브 위성 제작에서 자세 제어와 항법, 통신을 담당하며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그녀에게 이곳에서의 교육 과정은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 학부도 천문학 쪽을 나와서 좀 대중화되지 않은 전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요. 우주 쪽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우주에서 답을 찾는 학생들. 제각각 꿈은 다르지만 그 꿈은 모두 우주로 통한다. 그리고 이곳 UST에서 그 꿈을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다.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상상하는 만큼, 도전하는 만큼 꿈으로 가는 길은 더 가까워진다. 이제 고개를 들어 별을 보고 광활한 우주로 향해야 할 시간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